오늘 모두 네 분의 연사를 모셨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오늘 막을 열어주실 분은 한국관광공사 전북지사장을 맡고 계시는 오충섭 선생님입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그 관광공사 입사하고 한 28년 정도 있었는데, 그동안 여기 와서 한 2년째 되는데, 과연 익산에 어떻게, 춘포도 익산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익산이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라고 3단계로 한번 해봤어요. 오늘 다 문화계 쪽에 저명 인사들이 오셨는데, 저는 이제 약간 좀 얇지만 관광이랑 마케팅 쪽으로 잠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익산 나는 누구인가? 그런 프로페셔널 스튜던트는 뭔가 하면 계속 끊임없이 공부하는 것 같아요. 이제는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계속 이 빠른 사회, AI, 인공지능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스스로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최근에 유명학자가 앞으로 자라나는 세대가 무엇이 필요한가 했더니 역시 창의력, 의사소통 이런 게 필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익산은 과연 내가 누구인가? 사실은 제가 전북도에 와서 가장 놀란 거는, 제가 30년 전에 그 대학 때 가이드 영역 자격증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 울산, 포항, 창원 갔는데, 그때 거기 2만 분이 넘었거든요. 근데 전북은 제가 오랫동안 좋아하는 도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인천 출신이지만 전북이랑 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특히 최인경 박사님이랑 전주 관련 무슨 그 글로컬 사업도 하고 광고도 찍을 때 여러 번 찍고 했는데, 어쨌든 약간 전통은 가진 건 맞는데 약간 낙후돼 있다는 개념이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문화적 자긍심과 문화적 자본은 많은데 어떤 현대적 자본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익산시는 계속 백제 부르짖는데, 물론 브랜드 아이덴티티로서 백제는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뭐 폄하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요즘에 만약에 계속 백제 외치고 있으면 과연 요즘 MZ가 과연 백제에 얼마나 관심이 있을까요? 물론 저는 여기다가 다다 익산 무조건 여러 가지를 너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포커싱을 좀 메인을 좀 가져가다 주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생각난 게 이제 최근에는 이제 교도소가 살아있다나 뭐 이렇게 홀로그램 파사드로 되게 인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뭔가 새로운 거를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익산은 사실 예전에 1위를 불렸고 교통의 요지거든요. 제가 매일 주말에 나가면서 매주 그 다음에 출장 가면 왔다 갔다 하면 교통이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전주까지 이게 직통이 별로 없어가지고 매일 기차표를 끊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비교를 하자면 광주 같은 데는 지금 컨벤션 센터도 잘 돼 있고 상당히 커졌잖아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익산이나 전주는 또 덜 큰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익산 같은 경우에는 뭔가 미디어의 역할을 하거나 매개체의 역할을 하거나 커뮤니케이션 소통의 장에 대한 걸 생각하거든요. 사실 도시 하면 어느 도시나 더 슬로건이 있거든요. 저희 공사는 이매진 유 코리아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인크레더블 인디아 뭐 이런 슬로건이 있는데, 익산이나 춘포도 만약에 알려져 있다면 춘포 엔드로 하면 되거든요, 사실. 그래서 뭔가 브랜드라는 거는 인지도가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누가 나인 거에 대해서는 말씀드렸고, 그러면은 과연 무엇을 우리가 하지? 익산이나 춘포는 앞으로 무엇을 하지? 저는 결국 이런 미팅 산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하는 건 사람이 교류하고 그 다음에 반려동물이 교류했으면 하는 게 의미가 있고요. 사실 인구 소멸하는데 인구는 지금 소멸되고 있지 않아요. 늘어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 나이지리아 같은 데는 인구가 2배씩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G20이 잘 사는 국가들에서 경제 노동력이 줄어들어서 문제지 전체 인구는 증가해요. 그래서 100억까지 갈 거예요. 단지 이제 우리나라는 0.78이나 79 정도 되고 위험한 상태인데, 어쨌든 인구는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통계 오류라는 게 있죠. 그 다음에 실제로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한국의 인구가 5천만에서 2,500만이 되면 되게 효율적이 된대요. 살기 좋은 사회가 된대요. 우리는 국토에 비해서는 인구가 많은 편이기도 하고. 예. 익산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사실 지난번에 한번 익산에 방문했을 때 최인경 박사님 보석박물관을 갔거든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 보석박물관이 진짜 비싼 금이나 장신구는 많은데 과연 그 박물관 위에는 사실은 익산은 제대로 된 랜드마크도 없는 것 같아요. 호텔도 없는 것 같고 컨벤션 센터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팔아가지고 컨벤션 센터를 지금이라도 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농담으로 말씀드렸는데 그럼 익산의 과연 비전 퓨처는 뭘까요? 저는 그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소통과 매개체로 생각한다면 결국 마이스 산업과 컨벤션 산업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2002년 킨텍스가 그 세워지고 2011년, 12년에 그 제2전시관이 되면서 10만 스퀘어미터가 됐어요. 제가 그때 UNWTO 갔다 와서 그 컨벤션에 있었는데 마이스에 있었는데 그때 이런 완전히 저기가 됐어요. 거기도 사실 일산이라는 데가 킨텍스가 허업 얼판에서 시작했어요. 제가 호텔도 없을 때 많이 가고 그랬는데 어쨌든 보세요. 광주 컨벤션 센터도 2000년에 해가지고 지금 장난 아니거든요. 예약이 거의 꽉 찼어요. 저희도 질 때만 해도 과연 찰까 했는데 지금 날리고 지난번에 이제 관광 도래 행사로 최 박사님이랑 이제 대전 컨벤션 센터 갔는데 장난 아니더라고요. 여기도. 예. 그래서 다른 도시는 지금 이런 거로 다 활성화되고 있는데 좀 아쉽더라고요. 전주 컨벤션 센터 이제 생길 예정인데 사실 익산도 생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다못해 2019년에 수원 컨벤션 센터는 이제 코엑스가 이제 꽉 차니까 이동을 해서 여기도 지금 예약하기 되게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하물며 왜 익산은 이렇게 뭔가 이 그 소통이고 터미널도 있고 기차도 많은데 왜 제대로 된 게 없을까 보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2016년에 신세계 동대구 복합 한식센터는 엄청 크게 잘 지어놨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소통과 매개체가 되려면 제대로 뭔가 규모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 다음에 사람이 모이는 미팅 인더스트리가 하나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반려동물의 집합 장소가 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반려동물 관련은 충북 같은 데도 템플세일을 댕댕이랑 하고 울산, 고성, 그 다음에 일산에서는 매년 메가주 엑스포를 반려동물 시장이 굉장히 커요. 뭐 반려동물 인구가 뭐 1,500만이니 2,000만이니 생각하는데 예, 어쨌든 다른 도시는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과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무엇을 내가 누군지 확인했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지도 말씀드렸고 과연 어떻게 할까 협업인 것 같아요. 저는 콜라보레이션인 것 같아요. 무조건 콜라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못하면 누군가 할 수 있는 사람이 협업하면 되거든요. 아시겠지만 전북 경제 거의 안 좋은 건 밑에서 넘버 3 안에 항상 들어요. 뭐 소멸도 마찬가지고 참 저기요 67년 지금 딱 흘러보면 다른 도시는 다 커졌어요. 대전도 커지고 다 커졌는데 저희는 쪼그라들고 있어요 지금. 관광공사 전북지사장이면 제가 그냥 꿈꾸는 게 있어요. 저는 전북을 4개의 도시로 만들고 싶어요. 완전체 완주 전주뿐만 아니라 저는 익산까지 만들어서 저는 지하철을 한번 여기서 타보고 싶어요. 그 다음에 어제도 부안 군산 갔다 왔는데 해양관광 때문에 새만금도 김부군에서 합치고 싶고 그 다음에 고창 전주 정읍 합치고 싶고 그 다음에 무진장 임신남은 2만 밖에 안 돼요. 2만 안 되는 데도 있고 넘는 데도 있고 그 남원은 조금 더 되긴 하는데 어쨌든 요거까지 다 합치고 싶고 그 다음에 전주 시내 미온탑을 보고 싶어요. 왜냐면 예전에 제가 작년에 그 지식존중이라고 지역음식존중이라고 무주랑 대상을 불러들여가지고 이제 사업을 했는데 그때 이제 미온탑이 그 저기 대상이 그 있다 그러더라고요. 꽃심 호텔 옆에. 그래서 그걸 야간 관광으로 한번 더 세워보면 어떨까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 전북은 어떻게 보면 문화적 자부심이 너무 넘쳐요. 약간 컬처 이츠 투어리즘이에요. 그러니까 문화적 자본심은 브랜딩이라는 자기 정체성의 문제인데 그거 자기가 생각하고 긍지를 가지면 돼요. 그러니까 실제는 테크닉적으로는 투어리즘을 발전시켜야 되는데 먹고 살려면 그거를 약간 좀 저기 하시는 것 같아요. 경시하시는 경향인 거 아직도. 그래서 지금 강원도 같은 데는 관광재단과 문화재단이 있는데 전북만 해도 관광재단 문화재단 합쳐져 있는데 그러면 문화 쪽으로 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래 저는 인천 출신인데 그 3년 전 4년 전에 인천 관광 브랜딩을 해달라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인천이 마계 도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대구는 고담 도시, 그 다음에 광주는 라쿤 도시, 그리고 부산은 갱스 도시라 해가지고 나쁜 이미지가 있는데 요즘은 꼭 나쁜 이미지가 다크 투리즘도 있잖아요. 나쁜 이미지 꼭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 저기들이 약간 그 협업을 해서 게임을 만들고 협업을 해서 서로 이렇게 대결하는 양상을 해라 해가지고 했는데 아직 얘기는 안 하는데 여기 와 보니까 또 익산이 교도소가 살아있다라는 걸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마의 괴물들을 다 끌어다가 익산에서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 예, 익산에도 한번 얘기는 해주는데 아직 반응이 없네요. 제가 올해의 주제가 fail fast, fail open이에요. 너무 생각이 많아요. 전북은 그냥 하면 되는데 do it right now인데 예. 그 다음에 원래 그 혁신적인 거는 10배의 저기 효율을 높여야 돼요. 2배를 늘리자 그러면은 그 야근을 하고 그러는데 혁신적으로 시스템을 바꾸는 게 되게 중요한데 전북 자체가 예, 진정한 여행은 새로운 풍경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각을 찾는 것이다. 감사합니다. 제가 사장님 강연을 들으면서 이렇게 가끔씩 여기 강연을 듣는 이 포럼에 오신 분들의 표정을 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진지하게 들으실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약간 뭐 감동 같은 게 그냥 여러분들 표정에서 느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포럼을 조직하신 분이 이 카페 대표이기도 한 최혁 씨입니다. 제가 물어보니까 여기 오늘 이제 뭐 이 모임을 한다고 그러면 늘 걱정이 되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올까, 누가 올까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도 몇 명 정도는 오라고 이렇게 동원하신 분 있느냐고 그랬더니 단 한 명도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로 걱정을 했습니다. 이 자리가 텅텅 비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다음 강사님은 아마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이 춘포 전북 익산이 낳은 우리가 잘 기억하지 못했던 인물, 그러나 꼭 기억해야 될 인물에 대해서 충남대학교에서 오래 계셨고 지금은 이제 명예 교수이신 김필동 선생님이 나오셔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필동이라고 합니다. 충남대 사회학과에 오래 있었고요. 지금은 정년퇴직을 해서 이름만 명예교수고 잘 놀고 있습니다. 윤순호 작가님께서 발표를 하나 해달라고 하셔서 하게 됐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분은 하경덕 선생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아마 여기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출생과 가족 배경에서 요약하면은 전북 익산 출신이고 특히 대장촌 출신이십니다. 사회학자로 활동을 했고 연희전문에서 교수 생활을 하셨고요. 시민지 시대에는 해방 후에는 서울신문사 사장으로 활동을 하다가 이승만 정권하고 좀 충돌이 돼서 49년에 물러나셨습니다. 당시 서울신문은 최고의 신문이었습니다. 그 이전에 붙어 있던 대한매일신보라고 한말 대한제국 시기에 있던 신문이 일제시대가 되면서 일본 총독부가 인수를 해서 매일신보란 이름으로 발행이 되다가 그걸 다시 해방 이후에 미군정이 관여를 하는 가운데 하경덕 선생과 오세창 선생이라고 하는 분 다 아실 겁니다. 그분이 이제 사장을 맡고 실제로는 하경덕 선생이 부사장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는 사장이 되면서 경영 전반을 이끌어갔고요. 그러면서 다른 해방 이후에 명멸했던 신문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가장 뚜렷한 지위를 사실은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확고한 편집 방침이라든가 또는 사업의 면에서도 가장 탄탄한 그런 제1신문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신문사의 그 서울신문이 지금 디지타이징이 되어 있는 상태로 우리가 쉽게 볼 수 없어서 연구자들도 상당히 아쉬워하는 좀 배경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신문입니다. 그러니까 해방 이후에 활동했던 언론인 중에 누가 보더라도 가장 뚜렷한 위치에 있었던 분이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분이 이 대장동 출신입니다. 예,
본인이 쓴 여기 지금 한자로 되어 있어서 잘은 안 보이지만 그 자료에 있습니다. 맨 앞에 자신의 그 생애를 중간 단계에서 좀 요약해서 일지 형식으로 짧게 정리한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자기는 여기 한문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여기 보면은 한자로 되어 있는데 나는 전북 김제에서 태어났는데 그것이 현재는 익산이고 익산군의 대장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대장도 어디에서 태어났는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대장섬. 그래서 현재 제가 좀 열심히 찾아보고 있는데 현재 그 대장촌 이 춘포국민학교 근처일 것으로 오늘 대장교회 시무장로님께서 조언을 해주셨는데 그것하고 또 다른 후보지하고 이렇게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공식적으로도 많은 자료에서 익산 출신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분이 이제 이런 이 고장 출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부친은 하경열 씨라고 하는데요. 이 진주하 씨가 이 근처에 아마 모여 사는 것도 있다고 오늘 들었습니다. 그런데 길게는 말씀을 드리진 않고요. 하경열 씨는 농촌 지식인으로 아마 서당 훈장 같은 것도 하시면서 농사도 좀 짓고 이렇게 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이 과정에서 오늘도 지금 여기 나와 계십니다마는 이종진 선생님께서 여기 그 만경강이 이렇게 개수가 되고 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잘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추정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년기에 당시에는 그 집에서 몇 년 동안 한문을 공부를 하다가 아버님 하경열 씨가 이제 신식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확고하게 갖게 되고 아마 그 과정에서 기독교하고도 전맥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주로 나가서 초등학교를 중간에 편입을 해서 몇 년 다니다가 신흥학교를 거쳐서 숭실중학교로 가서 거기를 졸업하고 15년에 졸업을 한 뒤에 서울로 와서 YMCA에 있는 영어학원에서 1년 동안 공부를 한 뒤에 1916년에 미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미국으로 1916년에 건너가는 과정에서도 지역의 그 유지들의 도움이라든가 이런 것도 받고 그랬는데요. 거기서 5년 동안을 노동을 하면서 학업을 했습니다. 소위 고학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자기 영어 실력과 또 이 돈도 벌고 학교에 가기 위해서 이런 그 고학 생활을 거쳐서 1921년에 하버드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당시 이 하버드 대학에 처음으로 입학한 학생으로 기록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까지 받게 되는데 그것도 역시 최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으로서는. 미국에 1916년에 도착한 이후에 그 지역에서 고학 생활을 하기 위해서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그때는 영어도 잘 못하고 학력도 변변치 않았기 때문에 취직도 할 수가 없어 막노동밖에 할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돈을 모으고 생활을 하고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고학 생활을 했던 거죠. 혈혈단신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1921년에 가서 하버드 대학에 원서를 내고 몇 달 걸쳐서 학교와 이렇게 씨름을 한 뒤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 더 자세하게는 시간 관계에서는 좀 줄이겠습니다만은 1920년에는 하버드 대학에 입학하기 1년 전에 뉴욕에 와서 뉴욕에 있는 컨트리 클럽에 취직을 해서 거기서 일을 하면서 밤에는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해서 입학 시험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 컨트리 클럽 하우스고요. 21년도 4월에 처음으로 하버드 대학에 입학을 하고 싶다는 편지를 내게 되는데 그 이후에 한 반년 동안 하버드 대학하고 서신을 주고받으면서 조율을 하게 되는 과정을 밟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9월에도 치긴 하지만은 하버드 대학은 시험 한 번 보고 뽑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미국의 많은 대학이 당시에 그랬습니다만은 계속 그렇게 주고받으면서 편지나 이런 걸 검증을 하는 과정을 밟는데 그 과정에서 처음부터 제가 이렇게 편지를
그 당시 대학하고 주고받은 것이 하버드 대학에 남아 있습니다. 그 편지를 거의 다 입수를 할 수 있게 돼가지고 검토를 해보니까 첫 편지에서 굉장히 분명하게 자기 의사를 표현하면서 의지를 밝히고 그 자기 라이프 히스토리, 자기가 어떻게 미국 와서 5년 동안 지내왔는가를 설명하면서 설득을 했기 때문에 첫 편지에서 제가 보기에는 거의 반 이상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하버드 대학 그 입시 관계자가. 이것은 1925년에 학부를 졸업할 4년 지나고 학부를 졸업할 무렵에 흥사단의 단으로 가입을 하면서 낸 이력서인데요. 여기 보면은 자기가 어떤 식으로 살아왔는가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는 사실과 다른 것도 사실 있어요. 자기 동생 이름을 극수라고 해놨는데 실제 이름은 하태웅이라는 분입니다. 일부러 동생 이름을 그렇게 바꾼 걸로 보는데, 동생이 연희 전문 학생으로 있으면서 3.1 운동 때 시위에 가담했다가 잡혀가지고 몇 달 동안 구금이 돼 있었거든요. 그랬던 이력 같은 것을 가리기 위해서 이름을 바꾼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하버드 대학하고 주고받은 편지 속에서도 자기가 왜 충분히 자료를 다 제출하지 못하는지, 이름이 바뀌었는지 이런 걸 설명하면서 솔직하게 하버드 대학에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을 보고 하버드 대학은 오히려 좋게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박사 논문의 주요 논지에 대한 걸 설명하자면은 이것은 당시에 사회법칙이라는 이름으로 사회학적인 또 넓게는 사회과학적인 많은 이론들이 쏟아져 나왔었는데, 그것들을 분류하고 분석을 한 결과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사회법칙이라고 하는 자연과학적인 의미에서의 법칙이라고 할 만한 수준은 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학은 과학이라기보다는 예술에 가까운 것이다. 그때 예술은 그냥 우리가 뭐 문학, 미술 할 때 예술의 의미보다는 기술에 가까운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실용적인 기준에서 사회생활에 적응해서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여러 가지 방도를 연구해야 된다, 이런 걸 강조한 것이고, 이것은 바로 자기가 다녔던 사회윤리학과의 그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학과의 학과장이었던 캐벗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이 하경덕 박사를 학생 때부터 너무 애지중지해서 아까 얘기했던 3년간 좋은 장학금을 받을 수가 있었고, 그 뒤에 이 박사학위를 받은 뒤에 미국에서 취직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대공황 시기여서 취직이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또 하경덕 박사는 한국에 돌아가서 교육 사업을 하기를 원했던 거거든요. 다만 미국에서 돈을 좀 벌어서 그렇게 오려고 했는데 하버드 대학 박사를 받아왔기 때문에 더구나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하경덕 박사는 사양을 하고 처음에는 연전에 취직을 하지 않았어요. 연전 쪽에서 기독교 계통이고 하니까 열심히 그걸 했는데, 그래서 그러다가 중간에 한국에서 돈을 좀 더 벌어서 교육 사업을 자기 중심적으로 펼치려고 하던 것이 쉽지 않다는 걸 느끼고 처음에는 강사로서만 파트타임으로 강의를 맡고 자기 일을 구상을 하다가 결국은 교수 생활을 하면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거는 1935년에 중국에서 하경덕 선생도 사실은 모르게 중국 사람이 번역을 해가지고 책으로 하드바운드로 된 책을 낼 정도로 상당히 주목을 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돌아오는 과정을 제가 그냥 참고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본인이 기록을 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공부만 하다가 돌아오는 길에는 동부에 하버드 대학이 보스턴 쪽에 있으니까 동부에 있고, 한국에 오려면 서부 쪽으로 와서 뭐 샌프란시스코나 방쿠버나 이런 데에서 이렇게 떠나야 되거든요. 방쿠버에서 떠나기 위해서는 미국 대륙을 횡단해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 짐은 붙여놓고 이렇게 자기가 그동안 방문하지 못했던 주요 대학과 또 명소를 이렇게 하면서 미국을 이제 그런 쪽의 공부를 하면서 돌아온 것이죠. 그래서 일본에 도착해서 일본에 거쳐서 시모노세키에서 부산으로 들어와서 돌아오게 됩니다. 미국에 유학을 처음 갈 때
모든 돈을 지원할 수는 없었지만 미국에 가는 비용을 구하기도 어려운 거였잖아요. 그때 수당 이석현 선생이라고 하는 분이 이분도 익산 분입니다. 익산의 이 지주지만은 지식인으로 또 상당히 그 독립운동에도 헌신하신 그런 분인데 호남학회의 창립회원이기도 하고 그분을 찾아뵙고 인사를 하게 되고요. 귀국 후에 초기 활동 중에는 1930년에는 이 국제 청년회 YMCA 국제 회에서 부탁한 한국에서의 Y 사업 조사 총무 역할을 하기도 했고요. 초기부터 연전에서 교수로 기용을 하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양을 했습니다. 코리아 타임스라고 하는 영자 신문을 급히 창간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미군을 환영하는 내용도 적으면서 미군들에게 또 미군정 당국에게 조선인들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기 위한 작업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이후에 매일신보를 1945년 11월에 인수를 해서 그 서울신문으로 이름을 바꾸고 그 하경덕 선생의 기본적인 입장은 딱히 한마디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은 좀 비판적인 입장이었지만은 그렇다고 좌파로 완전히 기울은 것은 아니고 중간파적인 입장에서 이승만 대통령과 정권에 대해서 견제를 하는 그런 입장에 서게 되는데 그 때문에 이승만의 눈에 가시처럼 되게 됐죠. 그래서 49년에 가서 결국은 쫓겨나다시피 하게 됩니다. 이승만 정권에 의해서. 1945년 해방 이후에 언론 활동을 하면서 이런 일들을 동시에 맡기도 하고 수행을 했습니다. 49년에 사장을 퇴임했기 때문에 그 이후 6.25 전쟁, 한국전쟁이 일어날 때까지는 뚜렷하게 공직을 맡고 있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6.25 전쟁, 한국전쟁이 일어난 뒤에 피난을 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피해 다녔는데 마지막에 9월 15일경에 체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서대문 형무소에 감금이 되고 그랬는데 그러나 이미 그 과정에서 건강이 너무 해쳐가지고 미군정 당국에 의해서 미군정 당국이 일본의 미군 사령부 관할 병원으로 이송을 하게 됩니다. 명목은 그 미군정 사령부의 촉탁이라는 이름을 명목적으로는 줬지만은 실제로는 병을 치료하기 위한 배려로 갔었는데 결국은 병마를 극복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다른 일화들도 있고 합니다만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었는데 아깝게 희생이 됐던 분 중에 한 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대장청과 관련된 인물은 어느 정도 다 살펴봤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하경덕 박사님에 대해서는 제가 전혀 이름도 못 들어봤습니다. 그런 분에 대해서 김필동 교수님께서 이렇게 상세한 연구를 해주신 걸 보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구장 출신으로서 그런 인물을 모르고 있었다는 점에서는 좀 부끄럽다는 생각도 들어서 앞으로 좀 더 할 일이 많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아주 그 어느 강연보다도 아마 활기찬 그다음에 힘이 넘치는 그런 강연을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대장촌에 대해서는 뭐 최고의 전문가 중에 한 분이신 유칠선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보니까 여기 주민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오셔서 제가 진짜로 감사드려요. 자, 유칠선입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에 제가 지역 생태 그 다음에 문화연구가 이렇게 했는데 제 본업은 생태입니다. 제 본업은 생태이고요. 단 제가 익산시에 살면서
익산시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여다보자 라는 의미에서 들여다보기 시작한 게 바로 지역 문화, 그다음에 지명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뭐냐면 춘포 그리고 익산인데, 아래로 소제목으로 들어가게 되면 춘포는 대장촌이었다.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서는 공감하실 거예요. 옛날에 여기 지명을 어디라고 부르셨죠? 대장촌이라고 부르셨죠. 근데 어느 날 춘포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바뀌었는가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넘어가고요. 자, 대장촌과 만경강 이야기, 철도와 근대문화유산, 일본인 농장과 수리조합을 테마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대장촌과 만경강입니다. 우리가 보면 춘포는 일반적으로 봄나루 이렇게들 많이들 얘기를 하셔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일제강점기 때 직강화 운동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봄이 되어야 나루가 열립니다. 즉 뭐냐면 수심이 얕은 춘포는 겨울에 날씨가 추웠기 때문에 얼어요. 얼어가지고 배 운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봄이 되면 어떻게 해요? 얼음이 녹으면서 바로 배가 운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봄이 되면 열리는 포구다 라는 뜻의 춘포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쪽은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대장포, 즉 춘포는 1899년 전주부에서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익산군으로 귀속이 되죠. 그 귀속이 되는 거를 보게 되면은 남일면, 동일면, 서일면, 북일면. 그래서 현재 우리 익산 지역에서도 북일면, 원대 쪽에 북일면이란 지명이 현재도 남아있죠. 그리고 나서 1914년에 자, 일제가 지명 개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게 그때 당시에 익산군 18개면, 익산면 8길이로 구성이 되게 되죠. 그리고 나서 1917년에 춘포면이 대장촌리로 얘기를 해서 편입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는 11개 법정리로 이렇게 돼 있지만 춘포면의 중심지가 바로 대장촌리였던 이곳이 현재는 중심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바로 여기 보시면은 그 지도가 춘포리, 그리고 저쪽에 인수리 쪽에 봉계산이 보일 거예요. 원래는 인수리 앞에, 인수리가 이 춘포의 주 중심지였지만 일제강점기 때 바로 중심지가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게 1872년 지방진 위치하고 현재 위치를 보니까 동일면, 동쪽에 있는 면, 즉 전주부에 속해 있던 동일면이 춘포리 이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수가 있어요. 즉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익산 시내 일부 지역은 원래 전주부였지만 1899년에 귀속이 돼서 현재의 익산시로 편입이 되었다. 이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지금 이 지도가 보이는데요. 저 위쪽의 지도를 한번 크게 보시겠습니다. 자, 이게 1872년 지방지예요. 그런데 여기 지방지에 보면 익산 대장포 이렇게 정확히 나와 있죠. 자, 이게 전주부의 지도입니다. 전주부의 지방지인데 전주부의 지도뿐만 아니라 익산 지도예요. 이게 지금 여기 보시면 보이는 게 파랗게 보이는 게 황등제, 즉 요교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도 아래쪽 이 표기를 보시게 되면은 대장포라고 저렇게 쓰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이 대장포였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백비 소송 사건입니다. 대장포와 쌍강포, 바로 이곳이 대장포고요. 지금 맞은편 마산천 옆쪽이 쌍강포입니다.
그 쌍강포를 훑어서 보게 되면은 거기에 진주소씨가 노복 흥복을 시켜서 객비 소송 사건이 일어나요. 자, 이거 객비라고 하는 거는 지금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것이냐, 바로 물류 창고예요. 들어왔는데 객비를 다른 사람이 받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자기가 못 받으니까 바로 노복을 시켜서 소송을 하는데, 이 소송 문건에서도 경제 쌍강포, 그 다음에 쭉 보면 익산 대장촌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언제 거냐면 1900년에서 1902년까지의 문서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곳이 일제 잔재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아니라고 봐요. 왜? 그동안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인지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큰 뜰이라는 의미의 일제 잔재로 얘기를 하지만 그것은 아니다. 왜? 일제가 들어오기 전 1872년부터 이미 이곳은 대장포라고 불려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핵심인 건 뭐냐? 만경강이에요. 강. 자, 1486년 동국여지 승남을 보면은 현재의 고산천이 있죠. 고산천이 삼내를 기점으로 해서, 삼내 다리를 기점으로 해서 고산천은 안쪽에 흐른다 해서 안천이고요. 그 다음에 전주천은 바깥쪽으로 흐른다 해서 남천이에요. 이렇게 이 두 개가 합류가 되는 게 어디냐? 삼내 쪽이에요. 삼내 쪽에서 흘러내려오는데요. 여기 보면은 1861년 대동여지도에는 신창진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그런데 그 대동여지도 말고 또 그 해에 발행된 대동여지 전도에는 사수강으로 기록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만경강이라는 이름은 언제 생겼냐? 바로 1924년 일본에서 직강화 후에 만경현에 속한 강이다, 또는 만일항의 농병지가 발생하는 강이다 라는 뜻의 만경강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여기 강의 이름은 신창진 또는 사수강이었고 일제강점기 때 명칭이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강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고요. 위쪽에 한번 보면 사수강이라고 저렇게 딱 써져 있어요. 사수강은. 제가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라 지도를 살펴보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1924년에 아까 보셨던 지도예요. 이게 만경강 개수공사를 할 때 직강화 운동을 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만경강으로 명칭이 바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하면 철도와 근대문화유산 이렇게 있는데 바로 저 부분이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여기와 같은 익산 수리조합, 여기 익수 수리조합 정도, 그 다음 밑에 보시면 만경강 있고요. 지금 이쪽에 보시면은 철길들, 저 위쪽에 철길들을 지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현재 지도는 이렇게 표시될 수가 있죠. 그리고 이거는 자, 쌍강포를 통해서 우리 잘 알고 있는 전주 서문교회 있죠. 서문교회 종을 실어나르는 모습이에요. 그 모습의 사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장 중요했던 게 이곳에 알고 있는 것들은 뭐냐? 춘포 하면은 딱 떠오르는 거는 역전, 춘포역. 현재 남아있는 역사 중에 가장 오래된 역이죠. 자, 대장촌이라는 게 그러면 어떻게 춘포역이 생겼는가 쭉 보게 되면은요. 자, 조선시대 때는 우리가 조선에서 넘어오는 일제강점기 때는 여기가 모범촌이었어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일본식 오바무라라고 그래서 어떻게 대장촌이라는 뜻으로 알려진 거예요. 실은 큰 대자 마당 잡자, 큰 뜰이 있는 곳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일제강점기 때에 여기가 이쪽으로 일본인들 농장주들이 들어오면서 이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도 이게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이야기 아니냐. 그래서 대장촌은 일본의 잔재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앞에서 보신 바와 같이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현재 이곳에 보게 되면은 이 물류를 실어가기 위해서 만경강을 통해서 물류를 실어간다라는 거는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수탈에서 쌀을 실어갈 때 여기가 어떻게 됐냐, 조수간만의 차가 2m에서 7m까지 났어요. 그러면 배들이 들어와서 하루에 2번밖에 못 들어와요. 낮에 밀물이 들어왔을 때 실어 가는데 조수간만에 차가 나기 때문에 많은 양을 실어 가지를 못하죠. 그리고 나서 많은 수탈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그들은 신장로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정군과 신장로가 1908년에 개설이 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쪽 이 춘포와 함께 산내 동산촌, 전주의 동산촌이에요. 그쪽으로 있는 물류를 실어나르기 위해서는 철도가 필연적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가장 거기에 중요했던 게 뭐냐면 여기에서 동산촌에서 미쓰비시 계열의 동산 농장이 있었어요. 여기서 반출을 하려니까 어떻게 하느냐, 힘들어. 그러니까 인력 철도를 했어요. 인력 철도라는 거는 탄광에서 석탄 캐내올 때 사람들이 밀고 다니는 거 있죠. 그 인력 철도를 했는데 이게 보니까 너무 일하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 보시면 전주에서 1위 구간에 이거를 철길을 놔달라고 합니다. 근데 허가 신청을 했지만 타당성이 없어 허가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1912년에 전주에서 익산간으로 협계열차 폭이 여기 보시면 762라고 그랬어요. 지금도 소래포구 쪽에 협계열차가 남아있죠. 폭이 좁은 거, 그덩그덩 하고 가는 거. 이 협계열차를 운영을 했지만 이게 운영하고 보니까 수입이 괜찮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바로 변경을 합니다. 1913년에 철도 부지 허가를 받아서 경편철도가 부설이 되면서 1913년 경편철도 부설이 돼서 짓고 1914년에 전국 경편철도 주식회사 설립해서 이게 운영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보십시오. 재밌게도 1914년이라는데 한번 주목을 해주세요. 자, 저 위쪽이 1958년에 찍은 대장포라는 역이에요. 대장촌역. 그리고 현재 춘포역이라고 돼 있고 인피역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인피역이 1913년에 인피역이 생겼고 1914년에 춘포역이 생겼는데 왜 이게 가장 오래된 역사입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은요. 자, 1936년에 지었어요. 인피역은. 원래 있던 역이 폐역이, 이 역사가 다시 고쳐진 게 1936년이에요. 그런데 우리 춘포역 같은 경우는 그때 14년에 지어진 역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오래된 역사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익수리점은 전주의 전자하고 익산의 익자하고 합쳐서 전익수리점이라고 하고요. 1849년에 삼류의 독주 항보를 통해서 관계 배수했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즉 뭐냐면 이때 당시에 이 독주 항보를 누가 했었냐면 민영이기가 했어요. 민영이기가. 그래서 독주 항보를 민영이기한테 1,100원의 수리권을 사들여서 이거를 개수를 해가지고 사용한 게 전익수리조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시면 여기 바로 옆에 이 건물 보실 거예요. 저기 위쪽에 보면 교육사업이라고 그랬어요. 이분이 일본에서 오셨다고 그래. 그 교육을 하고 있다가 왔다고 그랬잖아요. 이리 농림학교를 개교하는데 가장 영향력을 많이 끼친 게 이분이에요. 우리 저기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옛날에 논에다 자운형 심으셨죠. 자운형을 심어서 지력을 높이는 자운형 농법을 이분이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자운형을 많이 심었죠. 자운형 같은 경우는 콩가식물로 뿌리옥박테리아라고 그래서 우리 저기 식물들이 안 클 때 질소 비료 주죠. 이 질소를 고정하기 때문에 지력을 높이는 거거든요. 지력을 높여서 생산량을 증대시키는 그런 농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대삭가입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양잠업이 주 업무라고 그랬잖아요. 1922년에 이리 농림학교가 개교를 할 때 전체적으로 다 지어져서 개교를 한 거 아니에요.
일부만 지어주고 일부만 모자라니까 이 양자묘사 이 회사의 사무실을 빌려서 1층은 교실, 1층은 식당, 2층은 교실로 개조를 해서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다 보면 아무한테나 이게 빌릴 수가 없고 사무실을 대여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즉 아까 얘기했던 금촌하고 전판하고 이제 다사카나요 이마무라가 같은 지역에서 농장을 경영했기 때문에 그런 친분들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누에의 품종 개량을 했던 게 바로 이 사람이에요. 왜 그러면 이때 누에를 이렇게 해서 양자매 중심이 됐냐? 지금 보시면 1895년에 청일전쟁에서 중국이 졌죠. 근데 그들이 가서 보니까 비단이 굉장히 비싸요. 비단이. 그러니까 중국하고 비슷한 기후가 있는 곳이 어딜까? 익산 쪽에. 왜 그러냐면 지금 보시면 군산에서 배를 타면 바로 청도 쪽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바로 배를 타고 올 수가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누에 양자암업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 춘포라는 곳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다. 춘포가 춘포가 아니라 대장촌이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런 이유들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민들이 대장이란 지명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강연이 이현우 명인님의 이제 강연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술에 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술 한잔 한다는 마음으로 드시면 이야기 들으시고. 네, 저는 이연호고요. 원래 태생은 여기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옛날에 저희 동네 뒷갓이라고 그랬거든. 창평리 갈전 출신입니다. 근데 거기 사람들은 여기 보고 뒷갓이라고 그러는 게 아랫밑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저희 학교 다닐 때. 그래서 제가 갈전에서 30살까지 거기서 살았습니다. 학교 다니면서. 그래서 뭐 대충 제 대상하고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 술은 뭔군요. 내가 왜 이 술을 가지고 나왔냐. 우리나라가 맨날 행사만 하면, 국제 행사만 하면 뭐라고 그래요. 반만년 역사, 5천 역사를 가진 민족이라고 하는데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해외 교류가 많았습니다. 근데 외국인들하고 와서 행사를 한다거나 뭐 회의를 하면은 5천년 역사 자랑을 해가면서 술은 서양치를 수입에다가 갖다 준단 말이에요. 이게 서양 애들이 너네 뭐 5천년 역사 한다고 너네 나라 술 좀 내놔. 그래서 내놨더니 뭐예요? 다 큰 막걸리잖아. 걔들은 맑은 술인데 야 이거를 이 컬컬한 걸 어떻게 먹냐. 또 그때만 해도 누룩을 몽땅 넣었어요. 그러니까는 국물 썩은 냄새가 나는 걸 어떻게 먹냐.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생각을 주고 빨리 우리 술을 개발을 해야겠다. 호산춘 문화재가 된 원인은 어머니가 종갓집에 이 호산춘이라는 이 술은 이 대한민국에 춘자가 들어가는 술은 세 가지뿐이 없어요. 평양의 백산춘, 서울의 약산춘, 우리 전라도 여산의 호산춘. 그래서 3대 명주라고 이렇게 칭을 합니다. 춘자. 딴 술들은 전부 술 주자를 쓰는데 이 술들만 명주인데, 근데 이 술들은 어떻게 하냐. 세 번에 걸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한 번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오늘도 이제 같이 저하고 그 술 공부를 이제 같이 하시고 있는 분 저 계시는데, 세 번에 걸쳐서 지금 만들어지는 술이다 그래서 춘자를 이렇게 붙였거든요. 근데 이건 임금님 술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연안리시 집안서도 종갓집 장손한테만 가르쳐 줬던 건데, 이렇게 우리 어머니가 종갓집에 장녀였던가 봐요. 그래갖고 이제
외할머니한테 그걸 배웠는데 이제 저희 집으로 시집을 오니까 저희 할아버지가 야 너네 집 그 술 참 맛있더라 그것 좀 해라. 그러니까는 저희 집이 대지가 1500평입니다. 지금도 갈증에 있는데 거기다가 이 술을 하려면은 딴 사람들은 술을 빚는데 누룩이라는 걸 넣어야 하는데 누룩 빚어가지고 옛날에는 처마 밑에 이렇게 매달아 놨다가 이렇게 했는데 자기네 집은 연못을 큰 놈을 파갖고 지금도 혹시 가람 문학관에 가보신 분들 있는가 몰라지만 앞에 연못이 있습니다. 많이 연못이 축소됐었지만은 마당까지가 다 연못. 거기다 이제 정자를 지었어요. 그래서 연못 옆에다가 해서 정자에다가 매달아 놔야 연못에서 수분이 올라가 가지고 이놈이 술이 잘 된다. 그렇게 하니까 당장에 그러면 일꾼들 보고 야 우리도 연못 파. 딴 형들은 다 공부하고 있는데 나는 운동선수를 한 게 어머니가 부려먹기가 좋았어. 이제 술 같은 거 만들면 야 여기 와서 술 좀 같이 담자. 그래갖고 이제 담고 또 눈에서 이러면은 또 일꾼들 택거리 내다 주고 올라면 거기다 술도 가져가지 않아요. 그 주인에다 줬는 대한민국에 옛날 고려 때부터 내려오는 음식에 관한 문헌이 11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문헌에는 전부 여산 호산춘이라는 것이 다 올라와 있어요. 거기 보면 내가 항상 하는 소리가 술하고 식초는 누구도 못 믿어. 꼭 내 손으로 만들어서 먹으라고 그래요. 내가 지금 오늘 여기 샘플로 2병을 이렇게 내놨는데 이 술이 이쪽은 탁주지 않아요. 우리는 막걸리라고 그럽니다. 막 걸렀다고 그래서. 그리고 저건 이제 맑을 청자인데 청주 아까 하신 분이 일본 얘기했는데 가슴 아픈 일이에요. 여기에는 약뿌리가 하나도 안 들어가는데 약주요. 왜 청주는 일본 애들이 만드는 술이 청주다고 갖고 그 전에 우리 술은 만들어 놓으면은 옛날에 어른들은 뭐라고 했어요? 어른이 마시는 술은 약주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거짓말인 거요. 밑에 사람들이 술 돌라올까봐 저 속에 어디가 허리가 아파서 약 넣어갖고 만드는 약술이지 저건 먹는 술이 아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먹고 맑은 술은 약주인지 그렇게들 알았었죠. 그리고 이놈 막걸리는 우리 주세법에는 뭐예요? 탁주요. 막걸리가 아니라 막 걸른 술이요. 그래서 막걸리라고 그런다. 옛날에는 이렇게 이제 용수를 이렇게 박아갖고 이렇게 떠면 저놈은 막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저놈은 청주. 그래서 약주라고 그리고 저 찌끄레기 남은 놈 저놈에다 물 좀 한 바가지 부숴서 면 탁하니까 탁주인데 집에서 일이나 하고 너무지 머슴살이 하는 사람은 한문 공부를 했가니 모르는 게 막 걸른 놈이라고 그래 알지. 탁주라고 모르는 게 그래서 막걸리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미안한데 지금까지 술을 빚은 사람은 가람 이병기 선생 지금 아까 얘기했죠. 이 양반이 참 시조 시인이면서 문학가이고 그 옛날에 한글학교 회장도 하고 그랬는데 서울대학교 교수하고서 서울대 교과도 작사를 이분이 했고 전북대학교 교과도 작사도 했고 학교 교과만 36개를 작사를 한 분입니다. 지금 이제 그래서 시조 시인이고 이분의 이제 동생이 이병석이라고 이제 저희 유할아버지입니다. 그리고 호산천 중에서도 삼양주는 3번 만드는 술은 임금님만 마시는 술이다 갖고 궁중주라고 불렀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16개의 고 문헌에 등장된 호산춘 근거 자료로 호산춘 양주에 관한 문헌적 고찰 논문 발췌 서울에 있는 3개 대학이 공동으로 1992년에 논문을 썼는데 요게 다 나와 있습니다. 제일로 유명했던 게 이제 산림경제지라든가
이런 게 쭉 여기에 있기 때문에 양주방이라는 데가 여기에 다 있기 때문에 누구도 이건 거부를 못한다 아니다고 바쁘네. 그래서 그 문헌에 이제 등재된 해석부는 이렇게 족부에도 나오고 임원 16기에도 이렇게 전부 나옵니다. 1835년도에 발간이 됐어요. 산춘이라고. 그리고 산림경제라든가 이런 데에도 1643년도에 홍만선 씨가 이렇게 되고 그래서 요새 최근에는 뭐 전통주 비법 211가지를 소개한 박록담이라는 그 저자가 또 이렇게 했더라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좋은 술을 가리켜 명주라고 하고 맛있는 술을 가리켜서 춘주라고 한다. 춘주는 술빚기가 3번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이른바 삼양주를 가리키고 고려 때부터 춘주가 빚어졌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빚어지는 이양주에 비해서 술맛이 뛰어나고 향도 가득하며 술 빛깔도 더 좋다. 여기에 다루고자 하는 호산춘은 춘주라고 하는 술빚기 과정에 있고 지명이 유래한 것으로 전해진다. 전라북도 익산 여산면에 소재한 주산 이름이 호산이었으므로 이 이름을 따서 호산춘이라고 했다.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운 좋게 거기 사람들은 이 술을 하나도 못이요. 우리 어머니가 종갓집에 장녀였기 때문에 어머니가 그래서 이제 춘포면 술이 된 거예요. 내가 지금 나는 살기는 옛날에 군청이 하멸로한테 이사를 가고 어쩔 수 없이 지금 하면서 살고 있지만은 그는 난 지금도 춘포 사람이라고 이제 하멸 사람이라고는 않거든요. 이제 족부에도 이렇게 나와 있고, 그러면 그러면 호산춘이 왜 연대까지 대중화가 안 되었냐? 임금님 수라고 해서 상업화를 할 수가 없었다. 설날, 추석날과 집안의 애경사시에만 빚어서 썼었다. 안 빼놓는 게 아니고 당시 일반 서민의 생활로는 쌀로만 빚을 수가 없다. 특히 3번에 걸쳐서 하는 건 어려웠다. 한 집안에서 음식 관련 무형문화재가 아까 얘기했지만 이만이라는 우리 그 이모는 대전시 현재 무형문화재 10호 떡빚기, 궁중 떡빚기. 조정현 씨는 전라북도 이제 사는데 무형문화재 6호면서 이강주고 저는 64호 이렇게 해서 가람은 삼복지인이라고 써. 나는 3가지 복이 많다. 이게 뭔 복이냐? 가람은 스스로 술복이 많다. 왜? 그 당시에 대한민국에서 누구를 막느라고 3번을 빚어서 먹는 청주를 먹는 사람은 나쁜이 없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술복이 많고 그 다음에 난초를 좋아해갖고 난초를 그 옛날에도 엄청 많이 키웠습니다. 그래서 난초. 다음은 제자부부. 서울대 나오고 대학교 교수 현재 한 사람이라 그 실은 지금 여산에 있는 가람문학관도 서울대 그 제자 출신들이 각처에 있지 않아요. 그분들의 힘으로 좀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술이 호산 그래서 그 중에서도 첫째 복이 술복이다. 그래서 방학 때만 되면은 서울에 있는 교수들이 가람 내지 가야 술 같은 술 먹어. 그래갖고 그냥 맨날 미어 터졌었어요. 자, 여산에는 새술막이라는 마을도 있다. 일본 국도에서 가람생가가 진사동인데 여기 진입하는 마을에 현재 신막이라고 하지만 원래는 새술막이었다. 여기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옆 동네에서 술을 빚어서 팔았던 것이죠. 그래서 새술막. 여산 읍내는 읍 소재이기 때문에 양반들 살고 뭐 산다고 해서 그런 술집들을 못 있게 하니까 거기서 이렇게. 자, 호산춘에 빚는 형식은 술 빚는 형식은 삼양주다. 명절 또는 계절에 따라서 이양주는 상시주라고 그래서 2번에 빚는 술은 아무 때나 빚어서 딴 사람들은 먹고 삼양주는 이 종갓집분이 안 담았던 거예요.
임금님 시간. 그럼 술 빚는 시기는 10년 되면은 술을 빚습니다. 섣달 금운날 새 안녕을 비는 술을 만들고 두견화가 뭔 꽃이에요? 진달래꽃이 두견화죠. 두견주는 4월달에 술향과 색을 즐기기 위해서고 국화주는 9월달에 구절초. 우리가 이런데 피는 국화가 아니고 구절초는 뭔거니 마디가 9개라고 그래서 구절초입니다. 마디절자. 자, 그럼 뭐 빚는 방법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처음에 밑술을 한번 빚고 중밑술을 빚고 덧술을 빚습니다. 그러면은 밑술을 빚는 원인은 우리는 보통 그 전에 쌀이 한 10kg 하면은 누룩을 한 5kg, 6kg 그렇게 넣었어요. 그러니까 누룩 냄새가 많이 나는 것이지. 근데 이 술은 밑술을 하는데 누룩을 10kg 하는데 100g 뿐이 안 넣어요. 그래갖고 그놈으로 죽을 쌀을 넣어서 맵쌀을 끓여갖고 죽을 끓이거든요. 그놈에다가 키우는 겁니다. 거기서. 그러면은 밀 먹고도 잘 컸던 놈이 쌀을 먹으니 얼마나 더 많이 새끼를 잘 까겠어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번에 중미술하고 두 번째도 또 범벅이라는 거를 넣으면 쌀가루를 뜨거운 물로 지어 부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데 전체적으로는 쌀이 14kg가 들어가요. 오늘 여기서 그 술이 그겁니다. 그 다음에 중미술은 어떤 거니 초상날 되면은 뭐돼요? 고사를 지냈어요. 옛날에는 동네 만수무강을 하고. 그러니까 부잣집서는 또 떡시루를 또 만들어야 떡을. 그때 또 쌀가루가 필요한 거야. 그때 이제 요걸 또 한 번을 밑술 혔던 놈에다가 이놈을 부어요. 그래갖고 다시 늘리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나면 언제 또 떡을 해요. 정월 보름날 고사 지내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때 또 떡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 고두밥을 찌는 거예요. 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놈으로 해서 3번을 하는데 누룩가루는 이건 이제 덧술은 정월 보름날 이렇게 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요건 주로 두견주와 국화주는 같은 방법으로 한다. 그래서 이제 항아리에 넣고 보통 한 100일 정도 하는데 내가 이거 갖고 온 술은 지금 2년 됐습니다. 나는 2년이 안 된 술은 우리 대문 앞을 나갈 수가 없어요. 술하고 식초는 오래 갈수록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데서 하는 뭐 한 3일 만에 5일 만에 하는 술들이야 발효가 덜 되고 알코올 도수가 낮으니까는 시간을 오래 두면 쉬어 터지니까 못 먹지만은 이런 술들은 오래 둘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견주와 국화주도 같은 방법으로 하는데 주로 명절, 집안 애경사, 제사 손님맞이용으로만 썼다. 좋으신 선생님들이 좋은 자료 갖고 많은 말씀 해주셨는데 하여튼 제가 짧은 시간에 그냥 시간 맞추려고 저걸 하다 보니까 간단히 했으니까요. 오늘 프롬 마감하면 될 것 같습니다.